그래서 부탁인데 아버님 집만이라도 저희 앞으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담보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왜 너희 앞으로 넘기느냐? 아버님이 계속 살아계시는 건 당연하죠. 다만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세금 절약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5세 김진수 씨입니다. 지난달부터 가슴 한쪽이 자꾸만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몸을 부려가며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여기저기 고장 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헐떡거리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혼자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가 사시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입니다. 10년 전 아내가 먼저 떠난 후로는 혼자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유일한 자식인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한 뒤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자도 대학생이 되면서는 할아버지를 찾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조이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집까지 도착해서 방에 누웠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바쁘고 건성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지금요? 아버지,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119 부르시면 안 돼요? 김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싶어 허탈했어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하마. 아,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요. 저녁에 일 끝나고 바로 갈게요.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도 가슴 통증은 계속되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사가 와서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에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전도 결과를 보니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게 심한 건가요? 일단 입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자식은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 과연 자신이 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 옳았던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던데. 병원이다. 병원이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하지만 정작 아들이 병원에 나타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지만 두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김 씨는 그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미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혼자 오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미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김 씨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상태를 점검하러 온 사람처럼 느껴져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김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들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심장이 많이 안 좋단다.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빠르게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술비는 많이 나올 것 같나요? 그건 왜 묻느냐? 아, 그냥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영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혹시 보험은 들어두신 게 있으세요? 있긴 하지만 오래된 거라 별로 안 나올 거다. 미리 점검을 했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현금으로 내야겠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왜 미리 준비를 안 해뒀냐는 식이었어요. 그때 영미가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집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그럭저럭 살만하다. 하지만 이번 일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영미는 계속해서 김 씨의 생활 환경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혼자서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청소는 누가 하는지, 월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며느리 같았지만 김 씨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묻는 건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하지만 영미의 다음 말에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건 얼마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묻는데? 아버지, 저희가 뭐 다른 속셈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수술비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영미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집도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죠? 혹시 담보대출 같은 건 없으시고요? 담보대출은 없다. 집은 내 명의가 맞고. 다행이네요. 그럼 혹시 필요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재산 상황을 더 꼼꼼히 파악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괜히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럭저럭 치료받을 정도는 될 거다.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영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증이 심한 상태로 즉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수술비는 보험 적용을 받아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어요. 자금 여유가 없던 상황은 아니었던지라 김 씨는 크게 무리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예요. 얼마나 자주 와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셔야 하고 혈압약이랑 혈전 방지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퇴원 당일 김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 부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상의? 아버님 혼자 계시기도 힘드시고 이번 일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자주 신경 써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영미의 말은 얼핏 들으면 효부처럼 들렸지만 김 씨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지훈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맞아요. 아버지 병원비도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저희가 다 감당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김 씨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병원비를 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부담스럽다고 하다니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병원비 대달라고 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그때 영미가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나 적금 같은 것들을 저희 앞으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버지, 듣기 싫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거든요. 영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이에요. 하지만 김 씨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혼자서는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은행 업무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영민은 계속해서 재산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참에 팔아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더 자주 뵐 수도 있고. 왜 내 집을 팔아야 하냐? 그게 지금 퇴원하면서 할 소리야.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 수 있고요. 요즘 적금 금리도 낮으니까 다른 투자 방법도 알아보고. 김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싶으니 이만 가거라. 아버님,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다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식들을 보니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하라는 것, 적금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것, 모든 게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소리였어요.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돈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요. 김 씨가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이다. 아버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집 문제 말이에요. 아직 생각 중이다. 아버님, 전화 바꿔받았어요. 저예요. 영미가 전화를 받더니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이 내년에 등록금이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할 돈이 부족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 아니냐? 맞아요.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그런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미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이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부탁인데 아버님 집만이라도 저희 앞으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담보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왜 너희 앞으로 넘기느냐? 아버님이 계속 살아계시는 건 당연하죠. 다만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세금 절약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김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지훈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아, 오랜만이구나.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지훈은 금세 어색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데려온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영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김 씨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상담도 받아봤어요. 아버님 집이 시세가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내 허락도 없이 무슨 짓이냐? 아버지, 저희가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팔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보세요. 아파트 전세 매물들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영미가 보여준 매물들은 모두 김 씨가 살던 집보다 훨씬 작고 낡은 곳들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느냐?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관리비만 해도 얼마나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지훈이 대학원까지 보낼 수 있고, 저희도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훈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야. 하지만 할아버지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아, 너도 대학생이면 현실을 알아야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영미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나이가 이제 75이시잖아요. 언제까지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곧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급하게 집을 팔면 헐값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곧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단정하다니요.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간다고 했느냐? 아버지, 영미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도 이번에 수술 받으시면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영미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아버님 뒷바라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아버님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면 그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부탁한 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도 의무감은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훈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자신을 완전히 짐 취급하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김 씨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도움을 청했냐? 아버님,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다. 너희는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니?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언제? 내 건강은 관심도 없으면서 내 재산에만 눈이 벌게져 있잖아. 김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서 무엇을 얻어낼까만 생각하고 있어. 할아버지, 지훈이 말을 걸려고 했지만 김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네 부모는 정말 실망스럽구나. 저런 걸 지금까지 자식이라고 믿고 있었으니 다 내 업보인 거지. 아버님, 진정하세요.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차근차근? 벌써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뭘 더 차근차근 해? 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저흰 가족이잖아요. 왜 이래요? 가족. 진짜 가족이라면 아픈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겠느냐? 영미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람인데 계속 신경 쓰고 뒷바라지 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럼 하지 마라. 내가 부탁한 적 없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늙은 아버지 혼자 내버려뒀다고. 체면 때문에 하는 효도는 하지 않는 게 낫다. 그 순간 영미가 참지 못하고 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희가 평생 아버님 눈치나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더러 눈치 보라고 했느냐? 아버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뭘 해도 불만이시고. 영미야, 그만해. 하지만 영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버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생활이 빠듯한데 아버님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담스럽다면
앞으로 신경 쓰지 마라.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누가 너희더러 간병해달라고 했어? 돌봐달라고 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니들이 난리치는 거잖냐? 내가 너희한테 병원비 한 푼을 받아 쓰기를 해 뭐를 해? 지금까지 해줬으면 더 해줬지 못 해주진 않았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야. 내 집 팔지 말고 니들이 사는 집이나 팔아서 등록금 마련하던지 해. 할아버지, 엄마가 말을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지훈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 저희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느냐? 너희가 내 재산을 탐내는 걸? 재산을 탐낸다니요. 저희가 언제? 아니면 뭐냐? 집 팔라고 하고, 적금 넘기라고 하고, 요양원 보내겠다고 하고, 이게 탐내는 게 아니면 뭐냐? 멀쩡히 잘 살아있는 노인네 앞에서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으니 당장 나가. 얼굴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김 씨가 화를 내자 손자 지훈이가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며느리 영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눈치였지만 지훈이에게 끌려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한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확신.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이야. 새벽이 되어서야 김 씨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산책 중에 동네 사회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게시판에는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봉사활동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어요. 김 씨는 그 안내문들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돈이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가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순간 김 씨는 평생 해보지 못한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부한다면, 자식들이 그토록 원하던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굳은 결심을 한 김 씨는 며칠 뒤 사회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기부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기부 상담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사회복지사인 이 씨가 김 씨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종류의 기부를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부요? 어르신, 그건 매우 중대한 결정인데요. 가족분들과는 상의해 보셨나요? 가족들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이 씨는 김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재산만 노렸는지, 어떤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어르신, 기부는 한 번 하시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 돈이 탐욕스러운 사람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겠어요. 어르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기부 후 어르신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금도 나오고 기초생활비 정도는 충분합니다.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요. 이 씨는 김 씨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상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도 받으시고요.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기부하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집 팔면 2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적금이 8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총 3억 가까이 되시네요. 정말 큰 금액이에요. 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 씨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만나보고 공증도 받고 기부 서류도 모두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집을 내놓았어요. 중개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 집이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르신 가족분들과는 상의해 보셨나요? 제 집 제가 팔겠다는데 왜 남한테 상의를 해야 합니까? 김 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함의 한숨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라는 뜻의 설레임과도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은행 직원도 의아해했습니다. 어르신, 이 적금들이 아직 만기가 안 됐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많이 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 쓸 돈이니까요.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것 아니죠?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가 많아서. 사기 아닙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모든 돈이 준비되었습니다. 총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복지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해보세요. 이 돈은 어르신이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어르신, 그럼 혹시 가족분들한테 연락은 안 하실 건가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알게 되는 건 어차피 시간 문제죠. 하지만 지금은 비밀로 해주세요. 드디어 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1억 5천만 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이 각각 전달되었어요. 기부 증서를 받아든 김 씨는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김 씨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휴대폰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아마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민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은 대로다. 내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 아, 아버지, 농담이시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농담 아니다. 집도 팔았고 적금도 모두 해지해서 기부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아들이 뭔가를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정신 멀쩡할 때 한 일이다. 아니,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사세요? 당장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버지, 지금 당장 집에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로 집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렇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너희한테 왜 말을 해야 하느냐? 내 재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자유 아니냐? 영미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유요? 그게 자유예요? 가족들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가 어떻게 망하냐? 너희 돈을 건드린 것도 아닌데 아버지, 그 돈은 당연히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느냐? 약속이고 뭐고 간에 세상에 자식 두고 남한테 재산을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첫 번째다. 김 씨의 담담한 대답에 영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취소하세요. 안 된다. 이미 끝난 일이다. 아버지, 설마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취소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 공증도 받았고 정신감정도 받았다. 취소할 방법은 없다. 그 말을 들은 영미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어떻게 해요?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내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라. 아버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최선? 내 재산 탐내는 게 최선이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아들이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리셨다. 네, 기부요? 그래, 집도 팔고 적금도 다 해지해서 남한테 다 줘버렸어.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시고.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렇다. 왜요? 너희 부모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너도 봤잖아. 나를 돈덩어리로만 생각하더구나. 지훈은 부모님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훈아, 너까지 왜 그래? 너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학금도 있고 알바도 할 수 있어요. 지훈아,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아빠, 엄마,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했어요. 저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영미가 지훈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훈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고 집 팔라고 하고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두 분이 나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 제가 그러면 안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때 오냐 이러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식이 돼가지고 말이야. 보세요. 잘못된 거라는 거 엄마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두 분도 할아버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놈의 돈이 뭐길래 서로 감정 상하게 그러시는 건데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할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에요?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김 씨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이만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 그럼 정말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실 거예요? 너희한테 줄 게 하나 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뭐예요? 교훈이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워라. 교훈이요. 그딴 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딴 것? 너희한테는 정말 돈밖에 없구나.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다. 오늘부터 나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 거다. 아버지,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뭐 하느냐? 진짜 가족이 되지 못했는데. 김 씨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너 말은 언제든지 할아버지를 찾아와도 된다. 네, 할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김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시내 한쪽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이 훨씬 마음 편했어요. 어느 날 오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뒤돌아보니 손자 지훈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여기는 어쩐 일이니? 할아버지 찾아뵈러 왔어요. 집 주소 물어물어서 찾아왔는데 복지관에서 봉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싶어서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김 씨는 손자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훈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네 부모는 어떻게 지내니? 그게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빠도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 네,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을 자주 하세요. 자신들이 너무 잘못 생각했었다고.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이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지훈아, 고맙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구나. 며칠 후 복지관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어르신이 기부해주신 돈으로 독거노인 급식 프로그램이 확대됐어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받으신 분들이 벌써 50명이 넘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르신께 감사 편지도 많이 와 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김 씨는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편지에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김 씨의 기부금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한 할아버지가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김 씨는 편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군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큰 집이 그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의 생활이 훨씬 마음 편했어요. 무엇보다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부모님이 정말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 하세요. 아직도 그 얘기냐? 할아버지, 부모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돈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그래,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생일이 다음 주인데 그때 한 번만 오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 생일? 네, 20살 되는 생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김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이 생일이라면 가야지. 지훈의 생일날 김 씨는 작은 선물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져 있었고 특히 눈빛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님, 김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 생일 축하하러 왔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았고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보셔야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 몫으로 올 집이잖아요. 그냥 명의만 먼저 넘기는 거예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넌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할 거냐? 살아있을 때 네 집을 넘길 거냐고. 그땐 그때죠. 지금은 아버지 연세도 있고. 연세? 너 지금 그 말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냐? 승호야, 엄마가 말해볼게. 우리가 안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냥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언제요? 언제가 그 적절한 때예요? 아버지 7순, 8순? 병원이라도 누우셔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68세 이정만입니다. 아들이 계속 속을 썩히길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려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낯익지만 낯설었던 얼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그렇게 멀뚱히 서 있던 사람,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벌써 무거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안아줬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눈치를 살피며 들어섰고 아내는 말도 없이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승호랑 같이 차 한잔 할래? 그 한마디조차 망설이더군요. 부부 사이의 공기가 어쩐지 탁해졌어요. 다름이 아니라요. 이번에 집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결혼 이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던 아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집을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벌고 있으니 금전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이죠. 지금 있는 데는 좁고 아이 낳고 그러려면 좀 넓은 데로 옮겨야 해서요. 이해 못할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오늘 우리 집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이제 와서 마음이 달라지기라도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이 집 제 명의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찾아와서 집 명의를 바꾸라니? 아니, 어차피 나중에 제거되잖아요. 지금 바꿔두면 세금도 줄고 절차도 간편하고요. 그 말이 너무나 가볍고 당연하다는 듯해서 그 자리에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벌써 부모가 죽은 뒤를 대비하고 있던 것인가. 서운한 마음도 들면서 기분이 묘하더군요.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다시 주방으로 몸을 돌렸어요. 승우야, 이 집은 말이지 너희 엄마랑 내가 평생 잃고 온 집이다. 알죠? 알릴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명의만 옮겨두자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저리 쉽게 말하나. 사실 명의만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이 집을 관리할 수 있겠니? 세금은, 관리비는? 그 이후는? 아버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류상 문제예요. 결국 제거될 거니까.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그 말을 2번이나 들은 뒤에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은 다음 얘기 아닌가요?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기대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부모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고 저희 역시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며 사는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말자고 끊임없이 다짐했거든요. 부자들만큼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식들 무리 없이 공부시키고 출가시킬 정도로 모자른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나이 들어 살 집과 쓸 돈은 마련해 놓자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 결혼할 때도 전세 자금 조금 보태주고 끝냈어요.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결혼할 땐 연락 한 번 없었고 그 이후로도 명절마다 바쁘다는 말만 남겼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집을 턱하니 사준다거나 하는 뉘앙스가 아니었기에 아들이 저희 눈치를 봤던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와서 우리 집을 달라고요. 어이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승호야, 네가 그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왜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남들 다 미리미리 정리해요. 남들이 남들처럼 살았으면 너도 부모한테 그렇게 굴지 않았겠지. 어째서 이런 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냐? 살아보고 돈 모아서 집 마련하겠다고. 그 말은 어디다 빼먹고 이제 와서 집을 달래? 이 집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여유 안 되는 거 알잖냐? 사람이여 기대를 하면 서운해지고 받을 걸 미리 당연하게 여기면 결국 원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날 아들은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 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다가 명예 문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그러고 돌아섰어요. 근데 그 표정이 마치 우리 부부가 자기를 모른 척한 것처럼 원망스러워 보이더군요. 그게 더 아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 애가 저리 말하고 돌아서야 하나. 늦은 밤, 아내는 말을 아꼈고 저도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냥 그날 너무 오래도록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가고 난 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장롱, 한쪽 벽에 세워진 책장. 다 긁히고 낡았지만 손때 묻은 나무들이 아직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새 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번듯한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이 그 정도면 괜찮다는 말 해주는 18평짜리 주공 아파트였죠.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신혼집이 이거냐고 눈물 꾹 참던 얼굴이 생각나요.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언젠간 웃으면서 나가자고. 그래. 웃으면서 나간다고 해놓고 결국 8년을 거기서 살았지. 그때는 좁아도 따뜻했어. 살림도 하나씩 늘었고 애기들도 태어났고. 그랬습니다. 아들, 딸 그 좁은 방에서 태어나고 기고 울고 웃고 진짜 가족이라는 걸 처음 느꼈던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8년을 살았고 정말 피땀 흘려번 돈으로 지금 이 집을 샀습니다. 현금 4천, 대출 2천. 처음 등기 서류 받던 날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말했죠. 이젠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맞아? 응, 대출 갚기 전까진 은행 집이지만 우리 집 맞아. 그때 아내의 웃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마당이 있었고 햇살이 잘 드는 남양 거실, 딱 그거 하나 보고 산 집이었죠. 이 집에는 아이들 자라는 모든 장면이 담겨 있어요. 승호가 책상 모서리에 머리 박고 울던 날, 승연이가 첫 월급으로 꽃 한 다발 사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던 날, 마당에 장독 놓고 된장 담갔던 해도 있었고 비 맞으며 잔디 깎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을 그 애는 그냥 명의만 바꿔달라고 쉽게 말했어요. 마치 이 집이 그저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명의만 바꿔주고 살다 우리 돌아가면 그때 알아서 하게 하면 안 될까? 여보, 그 말을 당신 입으로 할 줄 몰랐네. 아니, 그냥 혹시라도 그 애가 우리 안 찾아올까 봐. 그래도 줄 수는 없어. 이 집은 아직 우리 둘의 집이야.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집이라고. 계속 끌려다닐 순 없잖아. 그런 식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면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 이미 다 계획해둔 거고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당신이 애들 생각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앞날을 생각해야 해, 안 그래?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뭐든 해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부모의 삶은 자식을 위해 버려도 되는 걸까?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자 저는 안방에 불을 끄고 누웠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1살, 2살 나이 들어가니 건강 얘기, 자식 얘기뿐이었죠. 난 아들한테 아파트 미리 명예 넘겼어. 그래야 세금 덜 낸다네. 우리 집은 딸이 다 알아서 해. 아들놈은 아무 소식도 없고. 그 얘기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미리 넘겨주는 게 효율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전 그런 계산은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계산으로만 움직이면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후회 안 해? 응, 안 해. 나는 내가 우리한테 와서 집 얘기부터 꺼냈다는 게 너무 서글프더라. 그 애가 힘들다, 외롭다 그런 말이었으면 마음이 달랐을 거야. 근데 집부터 달라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지만 참 뭐랄까 아쉽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온기도 말도 없이 그렇게 함께 걸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거기엔 아들이 막 돌 지난 날 찍은 사진도 있었고 우리 넷이서 제주도 다녀왔던 마지막 가족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저렇게 웃던 애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줄 수 없었죠. 아들이 다녀간 지 나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느낌이 왔어요. 받으니 역시나 승호였죠. 아버지,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숨겨진 불씨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한 번 터지면 금세 번질 만한 기운이랄까. 응, 말해봐. 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뭐가? 승현이한텐 전세자금도 보태주셨다면서요. 저한텐 명의만 바꿔달라 한 건데 그마저도 거절하시고 좀 서운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장남인데. 그거랑은 다르지. 승현이는 처음부터 명확했어. 도움 조금 받고 자립하겠다 했고 실제로 보태준 돈도 2천만 원이 전부였어. 그래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뭐든 동생은 도와주시고 저는 항상 스스로 하라는 식이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확 찔렸어요. 그의 입에서 형평성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놓고 공평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어요. 그게 그렇게 들렸니? 승호야, 네가 어릴 땐 우리 형편이 지금보다 안 좋았어. 그땐 정말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해줬어. 그럼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우리도 네가 말하면 여윳돈 주려고 했었는데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전세 자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우리가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괜찮다고 한 건 너였어. 그걸 이제 와서 왜 엄마 아빠 탓을 하고 동생이랑 비교를 하니? 그 말의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따지듯 말하더군요. 아들은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하고는 대충 말을 마무리 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말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우리 진짜 뭐 잘못했나 싶어서. 뭘 잘못했길래 애가 저리까지 말할까 싶어서. 당신은 늘 당신 탓부터 하지.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못 챙긴 인생을 탓할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그래도 자식이잖아. 자식이니까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사실 승호에게 뭘 해주고 말고를 떠나서 그 애가 이토록 돈 문제로 집착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실했고 조용했고
항상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애가 이렇게 바뀐 건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었어요. 며칠 뒤 딸이 집에 들렀어요. 조용히 앉아 과일을 먹다가 말했어요. 오빠 연락 왔죠? 응, 왜? 너랑도 연락했니? 네, 오빠가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집 얘기 명예 어쩌고. 그래, 너한테도 그런 말 했니? 아니요, 그냥 서운하다는 식으로만 말하던데요. 저희는 받았고 자기는 못 받았다는 식으로요. 그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 저희가 받은 거 그걸로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그런 얘기할까봐 오빠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괜히 죄송해요. 그게 왜 네가 미안할 일이야? 너는 네 몫을 다 했잖아.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승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덧붙이더군요. 근데 아빠, 명의는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거 바꿔주는 건 좀 아니에요.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오빠 말대로 나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에서 자기 명의로 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빠가 그랬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잘 판단하셔야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래,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리해둔 집문서 봉투를 꺼냈어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제 손으로 꾹꾹 눌러 확인했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봤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동생이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더 이상 비교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답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말이 닿지 않더라도 제 입장은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였어요. 전화를 끊은 지 사흘쯤 지나고 또 다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마음이 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문 열기 전부터 미자는 눈치부터 살피더군요. 표정을 보니 또 한 번 싸움 나겠구나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은 말없이 들어섰어요. 신발도 가지런히 벗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더라고요. 그 모습의 순간 마음이 놓일 뻔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감정의 칼날이 휘둘러졌습니다. 집 문제는 알겠어요. 어차피 안 바꿔주실 거 알고 왔어요. 그래, 그건 네가 이해해줘야지. 근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아내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너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으니까. 결혼식 날 아버지랑 어머니 안 오셨죠?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혼자였어요.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 한 분만 계셨죠. 근데 제 부모님은 아무도 안 왔어요. 아내의 눈이 번쩍 커졌어요. 그 일이 다시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반대한 결혼이었잖니? 네가 아무 말도 없이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부모가 결혼식도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솔직히 그건 우리도 자주 떠올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땐 정말 감정이 앞섰고 배신감도 컸고 그래서 부디 참석하지 않았던 건데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설득했지만 이미 자신들이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한 말이라 한동안 냉전기류가 흐르긴 했었습니다. 서로 서운한 상황이었기에 이해는 했지만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말을 꺼내니 어이가 없었죠.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모가 안 오는 결혼식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그 말 듣는데 저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너무 서러웠거든요. 승호야, 그건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는 너무 감정적이었어. 감정적이셨다고요? 그건 핑계죠. 저는 부모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날 가족 사진도 못 찍었어요. 내 아이는 우리 결혼 사진에 외할머니밖에 못 보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 그건 정말 미안하다. 내가 후회하고 있어.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승호, 너 그래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니들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부모 탓만 하면 어쩌자는 거냐? 서로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태줄 건 다 보태줬다.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것도 있고 말이야. 여보, 그만해요. 서로 감정만 상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흥분한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아내가 울기도 하고 아들이 그런 식으로 비꼬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승호, 너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너희를 홀대하기라도 했니? 먹고 사는 게 바쁘니 서로 연락도 잘 없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인데 뭐가 그리 불만이야?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최선이구나. 더 이상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 감정만 상할 것 같으니 너도 이제 그만 집에 가라. 아들은 허망한 듯, 어이가 없다는 듯, 실망했다는 표정을 짓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 머리맡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날 갔어야 했는데 그때 혼자였겠다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대신 지금이라도 우린 진심을 보여줘야겠지. 하지만 그 진심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승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땐 우리도 미숙했다. 상처 줘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마음 풀렸으면 좋겠다. 말을 꺼내줘서 고맙다. 답은 이번에도 없었어요. 며칠이 흐른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말하더군요. 오빠요, 아빠가 보낸 문자 읽고 울었대요. 근데 지금은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가족이라는 게 가끔은 말 한마디로도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 틈을 메우는 것도 결국 말 한마디라는 걸 그제야 다시 느꼈어요. 며칠의 정적이 흐르고 그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젠 감정이 정리된 듯 목소리 톤도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집에 계시면 들르겠습니다. 아내는 작은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와보면 알겠지. 그렇게 아들은 정장 차림으로 다시 우리 집에 들어섰어요. 손엔 서류가 든 얇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말투도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아빠, 먼저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었던 건 인정해요. 그래, 그 말 해줘서 고맙다. 오늘은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진짜로 명예 이전이 왜 필요한지. 아들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그래프와 수치를 보여줬어요. 상속세 절감, 사전 증여 세율 비교, 노후 자산 관리 전략이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은 이렇게 다들 해요. 미리 증여하고 세금 덜 내고 차라리 정리해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도 안 생기고요. 다툼이라니? 누구랑? 나중에 동생하고도 그렇고 저희끼리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벌컥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젠 명예 이전이 효율이고 자산 정리가 관리 전략이랍니다. 며칠 동안 서로에 대한 생각이 무의미하게끔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감정 싸움이 통하지라느니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 저희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건 회사를 정리할 때나 쓰는 말이지. 가족을 놓고 전략 운운하냐? 아버지,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보셔야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 몫으로 올 집이잖아요. 그냥 명의만 먼저 넘기는 거예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넌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할 거냐? 살아있을 때 네 집을 넘길 거냐고. 그땐 그때죠. 지금은 아버지 연세도 있고. 연세? 너 지금 그 말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냐? 말이 점점 독해졌어요. 아들은 자꾸 어차피라는 말을 했고 그게 마음을 갈갈이 찢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 집을 마련했을 때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잔금 치렀어요.
월세살이 하면서 애들 학원비 밀려가며 겨우 만든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을 그냥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넘기라고요. 승호야, 엄마가 말해볼게. 우리가 안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냥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언제요? 언제가 그 적절한 때예요? 아버지 7순, 8순? 병원이라도 누우셔야 합니까?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척이나 화가 난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싫은 소리 못하고 살아온 아내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안에서 준비해둔 사후 유산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계약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딱 한 장짜리 서류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은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 손도 못 대. 우리가 세상 떠난 뒤에도 누가 부모 곁을 지켰는지 보고 그 사람한테 맡기려고 만든 거야. 아버지, 지금 저한테 조건 거시는 겁니까? 그래, 그게 네 말처럼 관리 전략이다. 너도 논리로 말했으니 나도 논리로 답할게. 효율 따질 거면 이 집은 우리가 죽고 난 뒤 효율적으로 정리돼야 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한참 바라보더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 제가 모르고 요구한 거 인정해요. 근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집은 그냥 재산 이상의 의미를 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중심으로 제가 지키고 싶어서요. 그 말엔 가식이 아닌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순 없었어요. 지키고 싶으면 지켜봐. 하지만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아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인사도 없이 신발을 신었고 현관문을 닫기 직전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판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서로 영 끊자고 하는 걸까봐 겁이 나. 우린 자식들한테 준 게 많아. 이젠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던 게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지.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탁자의 계약서를 다시 꾹 눌러 넣었습니다. 한 장짜리 그 종이가 내 노후의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계산이 되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니라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런 아들의 침묵이 더 무서웠는지 며칠이고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말도 줄었고 밥도 겨우 먹었고요. 내가 더 달래볼 걸 그때 그냥 조금만 맞춰줄 걸 그랬나. 왜 자꾸 우리 잘못으로 돌려? 이번 건 우리가 맞았어. 그래도 자식이잖아.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이게 다 그렇게 키워서 그래. 받은 건 당연하고 거절당하면 뒤돌아서는 사람으로 만든 것도 결국 우리야.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미자는 전 부치랴, 장 보랴 분주했겠지만 올해는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올해는 그냥 간소하게 하자. 오지도 않을 텐데. 그래. 우리끼리만 간단히 차리자. 딸 부부는 예정대로 오기로 했어요. 명절 하루 전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아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당신 정말 승호한테 연락 안 해도 괜찮겠어? 그 애가 먼저 우리한테 선 그었잖아. 명절이고 뭐고. 이제 안 보겠다잖아. 근데 진짜 안 보는 거랑 말로만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추석 당일 승연이 부부가 도착했어요. 늘 했던 것처럼 밝게 인사하고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사위는 말없이 수박을 잘랐어요. 엄마, 오빠한테 연락 안 왔죠? 응, 진짜 안 올 줄은 몰랐어. 형수랑도 연락 끊긴 지 꽤 됐어요. 요즘 SNS도 싹 지우고 잠수 타다시피 하던데. 결국 그 집도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그 집 문제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런 건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너희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승연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날 밤 딸 부부가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무렵 아내는 결국 말을 꺼냈어요. 당신 정말 그 애 못 보고 살아도 괜찮겠어? 괜찮을 리가 있겠어.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그 정도 말했으면 그건 우리 손 놓으란 소리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이한텐 상처가 안 됐을까? 당신 말대로 이젠 그 애를 놓는 게 맞는 걸까?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한 입을 덮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서로 숨소리만 듣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고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당 쪽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보낸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박스를 열자 안에는 작은 손편지 한 장과 가죽 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한동안 연락 못 드릴 것 같아 마지막으로 마음만 전합니다. 이 지갑, 어릴 적 아버지께 하나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 이제야 지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구 편지인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새로 받은 지갑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넌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구나.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그날 이후 연락은 다시 끊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반기고 안 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가을이 지나 겨울 냄새가 나는 어느 오후 승연이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녁같이 식사 괜찮으세요? 태수 씨랑 같이 들를게요. 그 말에 아내는 뭐라 대답도 못하고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해가 지기 전 승연이와 태수가 도착했어요. 손엔 마트 봉투 몇 개랑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겨울엔 집에 꽃 있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눈가를 살짝 훔치고 웃었어요. 이쁜 짓은 누가 이렇게 가르쳤니? 사위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을 씻기 시작했어요. 사위지만 가족 중 누가 봐도 예의와 배려가 배어있는 사람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승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올 봄쯤 정식 결혼식 올리려고 해요. 그 말에 아내가 놀라 두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은 이미 부부였지만 따로 식을 올리진 않았었거든요. 두 사람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아오고 있는지라 두 사람의 결혼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 나중에라도 하겠다며 미뤘던 것을 드디어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평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결혼식 때 그걸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반가운 마음에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언제 얘기 나왔어? 한참 됐어요. 준비는 작년부터 조금씩 했고 지금은 예식장도 웬만큼 알아봤어요. 돈은? 요즘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들 텐데. 저희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제법 모았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빠, 엄마 도와달란 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두 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희 신혼집 구할 때 보태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흘러넘쳐요. 그 순간 아내의 눈가가 벌써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식장 비용이랑 가전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예식은 정말 작게 하려 해요. 양가 가족 포함해서 30명 정도. 어차피 간소하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굳이 화려하고 큰 곳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 성격 아시잖아요. 가전은 저희 둘 다 혼수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만 살 생각이에요. 쓰던 것들도 멀쩡한 게 많아서 오래된 것 한두 개 정도만 바꾸면 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형식보다 우리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푸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조용히 승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다, 승연아.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숨통이 트인다. 오빠랑 그 문제로 마음고생 심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 말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너희는 너희 몫을 알아서 하겠다는 그 자세가 우리한텐 제일 큰 효도다. 사위는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우리가 잘하겠다는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딸 부부가 돌아간 뒤 아내는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가만히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나 승현이한테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운 것 있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네. 주지 않아도 감사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저도 끝이 없는 자식도 있나 보다. 말하고 나서 마음 한쪽이 아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승현이가 다시 집에 들렀어요. 봉투 하나를 건네더니 말했어요. 아빠, 엄마, 이건 보태주셨던 돈 일부예요. 올해 안엔 잔금 마무리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저희 이사 갈 집 오늘 계약하고 오는 길이에요. 저한테 보태주셨던 돈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너희가 벌써 그렇게까지 모았어? 매달 조금씩 모았어요. 엄마 아빠가 뒤에서 지켜만 봐주셔도 충분했어요. 이제는 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까봐 말이 안 나올까봐요. 그날 밤 지갑에 딸이 넣어준 작은 편지를 넣었어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두 분 이제 저희 걱정 말고 마음껏 여행 다니세요. 있을 때 즐기셔야죠. 한 줄짜리 글이었지만 그게 어쩌면 몇 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 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말한 대로 부모 도움 하나 없이 준비해냈어요. 그날 결혼식에서 딸이 사위 손 꼭 잡고 인사하던 모습이 며칠이 지나도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렇게 한숨 돌릴 무렵 아들한테서 정말 오랜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뵙고 싶습니다. 간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줄로도 그 속뜻이 다 읽혔어요. 다시 집 얘기하려는 거 아니겠지? 모르지. 근데 이번엔 내가 정리해야겠다. 말로는 안 통하니까 서류로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렸어요. 말리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또 다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밑도 많이 꺼져 있었어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냐? 아니요, 쉽지 않네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게 느껴졌어요.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속은 뒤죽박죽이라는 게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한참 말이 없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어요. 너 그날 명예 얘기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지. 그랬던 것 같네요. 나도 생각해봤다. 우리가 후회할 일이 뭘까? 그리고 너한텐 뭐가 남을까?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책장 위에 올려뒀던 신탁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이 그 서류를 보더니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동생이 받겠네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식이 정하는 거지. 누가 유산을 바란 게 아니라 누가 부모 곁을 지켰느냐, 그게 기준이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없지는 않다. 단지 네가 생각하던 방식은 아닐 뿐이지. 그럼 전 뭐부터 해야 하죠?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네가 아들이면 되는 거다. 아들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부터 다시 하면 된다. 우리를 모시고 살고 극진히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저 기본 중에 기본, 네가 우리 아들이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요. 승진도 밀리고 아내와도 자꾸 부딪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에 쫓기듯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아버지한테 집부터 얘기 꺼낸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를 먼저 했으면 우리가 다르게 들었을 수도 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 집이 탐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기대고 싶었던 건데 그 표현을 너무 못했어요.
그 말에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입을 꼭 다문 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아들은 밥 한 끼 먹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겨울이 깊어졌어요. 올해는 이상하게 눈도 자주 내렸고 마당의 화분들은 얼어붙은 채 그대로 겨울을 견디고 있었죠. 아들 문제로 마음이 시끄럽던 시간도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무심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어요. 내가 진짜 아들 욕심을 버린 걸까? 아니면 너무 지쳐서 그런 걸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딱 잘라지겠어. 다만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지.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꼬박꼬박 찾아왔고 사위와 손잡고 웃는 모습 보면 참 고맙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비어 있었죠. 명절 전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문 앞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눈치채고 얼른 주워들었어요. 이건 뭐지? 봉투엔 이름도 주소도 없었지만 필체 하나만큼은 익숙했어요. 안에는 작은 메모와 봉투 2개가 들어있었어요.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녀가진 못하지만 마음 전하고 갑니다. 이건 형식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각 봉투 안엔 5만 원권 몇 장과 정갈하게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아내는 그걸 읽다가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 글씨 이거 승호 맞지? 그래. 맞다. 저놈 직접 오진 못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온 거지.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미자는 그 카드 2장을 손에 꼭 쥐었어요. 마치 그걸 놓으면 이 작은 관계마저 끊어질까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당신 우리 아들 아직 아들 맞는 거지? 그래. 맞다.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해서 서로 무너진 거야. 이젠 그냥 아들로 받아들이자. 아무 조건 없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뭐.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울컥했어요. 부모가 바라는 게 결국은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식이 자기 발로 다시 걸어와 주는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딸이 집에 들렀어요. 봉투 얘기를 듣자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그래도 진심이 남아있었네요. 요즘 새언니랑도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연락해 봤어? 아니요, 그냥 SNS에 보니 여행 사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회사도 옮긴 것 같았어요. 요즘 좀 안정돼 보이긴 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 시간도 경험도 필요한 법이지.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아들 다시 오면 뭐라 그럴 거야? 글쎄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겠지. 정말? 나는 그냥 손 한번 꼭 잡고 싶더라. 그 말에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초인종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고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시죠? 말이 길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그냥 현관에서 꼼짝 않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 모습에 미자가 먼저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감싸 쥐었어요. 왔구나, 우리 아들. 그날 밥 한 끼 같이 먹었어요. 별 얘기 없었어요. 뉴스 얘기, 날씨 얘기, 딸아이 결혼식 이야기, 그렇게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 거실엔 그날만큼 따뜻한 온기가 흐른 적도 없었어요. 식사 끝나고 아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기 전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가끔 올게요. 자주 오진 못해도 연락은 드릴게요. 그래. 너희 사는데 방해 안 되는 선에서만 와라. 그래도 오는 날은 따뜻한 반찬 해놓고 있을게. 아들이 나가고 나서도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당신 이제 정말 내려놨어? 아니, 그냥 기대를 바꾸기로 한 거야. 우린 이 집을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이 집에서 지켜낸 관계, 그걸 남기고 싶었던 거지. 정말 그랬어요. 내가 지키려던 건 아들에게 이 집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자존심 따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였어요. 집을 지키면서
우린 마음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누구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